기후 변화가 열어낸 새로운 바닷길,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이 항로는 우리에게 전략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건 다름 아닌 북극 항로 개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해양도시 부산이 북극 항로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처럼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합니다. 기술적, 지정학적 과제 속에서도 우리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 북극 항로 해양도시 부산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를 함께 조명합니다. 지금 특집 이슈 팡팡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극 항로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북극 항로는 연중 내내 얼음이 녹는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지금은 이미 4개월 정도 연중 얼음이 이미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2050년경이면 1년 내내 얼음이 녹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북극 항로 개척을 전담할 전문 비서관까지 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에서는 해양 수도로 우리나라가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많은 관심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북극 항로가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상법 전문가시고 또 그리고 항해 전문가이시며 직접 선장 출신이시는 고려대 전 교수님이었던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전문가이시죠. 우리 ONN 닥터TV에 자주 출연하셨던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도 대사 시절 하셨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신 이양구 대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극 항로,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네. 북극 항로가 이제 꿈의 항로라고, 특히 수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꿈의 항로로 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항로를 말하는 겁니까? 북극 항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서 항로 또는 남방 항로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제 그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수에즈 운하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항로는 거리가 2만 2천 또는 2만 1,000km입니다. 네. 거기 비해서 우리가 역으로 부산을 출발해서 저 감차카 반도 지나서 이제 그 북극해로 들어가서 로텔담까지 가는 항로는 거리가 13,000km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한 30% 정도 예.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이 30% 빨리 도착하는, 그리고 또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볼 때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보니까 남방 항로가 더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구본을 놓고 보니까 북극 항로가 훨씬 짧네요. 그렇습니다. 예. 30%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 수에즈 운하가 막혔지 않습니까? 바벨만다 예. 그 홍해 들어가기 전에 후티 반군이 이제 상선을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이 밑으로 남아공 밑으로 이제 돌아서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항해보다도 30% 항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오르는 그런 이제 나쁜 결과가 났습니다. 화물도 늦게 도착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상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항로가 또 있고 저쪽으로 가는 항로를 같이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상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체 항로로서 또 이제 북극 항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전담 비서관까지 두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여기 북극해를 직접 두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은 예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그 제2의 콜럼버스 사건에 해당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러시아 인구가 1억 5천인데 네. 앞으로 이 극동 시베리아의 엄청난 이제 경제 공간으로 등장한다면은 북극 항로 활성화와 함께 적어도 15억 그 인구가 좀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제2의 콜럼버스 사건에 비견할 만하다. 새로운 신대륙 발견처럼 새로운 그렇죠. 신항로 발견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교통 통신 혁명이 그 세계사를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이 북극 항로는 그 과학기술이 다 어우러져야 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5차 산업혁명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하면서 한 10년 전에 6월 달에 사하공화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랬더니 그때 2050년에 그 사하가 세계에서 가장 그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경제적인 그 GDP도 상당히 높다. 예. 사하공화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잖아요. 가장 추운 지역이고 사하공화국 하나만 해도 인도만 해요. 한 300만 킬로미터.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허당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국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외교가 북방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북극 항로는 저희들한테 제2의 그 북방 외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여기에 가장 그 관할 지역도 넣고 그래서 네. 러시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 북방 항로를 관할하는 러시아 정부 기관만 해도 한 5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5개 되고 또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그 1대1로 그 차원에서 해상의 실크로드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이 북극 항로에 직접 접경국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중국은 아시아 유럽 간에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포석도 상당히 있고 벌써 통계적으로 보니까 2013년부터 그 상업 운항을 개시하고 있고 해서 아마 가장 북극 항로에 지금 열공하고 있는 데가 중국 같습니다. 역시 중국이 수출이 많으니까 가장 현재 적극적인 같이 참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의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 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 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을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또 나아가서 세계적인 모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뒤 이미 연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좀 이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담 해양수산비서관을 이미 두었어요. 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북극 항로는 거의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과 번영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생존과 번영까지 좌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도 여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가장 중심이 부산이라는 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지극히 적절한 조치라고 봐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하면서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진출에 앞으로 미래가 있다 해가지고 극동 개발부를 그 하바롭스크의 부총리급으로 두었고 또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협력이 필수인데 부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관계도 남다르고 또 그런 정부 기관이 있고 하면은 훨씬 더 협력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3대 수도론 얘기가 있었어요. 그 페테르부르크는 이제 교육과 문화의 수도고 모스크바는 정치 외교의 수도고 블라디보스토크는 경제의 수도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그런 중요한 창구로 부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이 상당히 격이 잘 맞고 그런 부산 내에 이제 정부 그 부처가 내려오는 건 굉장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극 항로가 개척되게 되면 그럼 결국은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이 매우 중요한 항구로 떠오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바다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신해양 강국,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을 통해서 강국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남방 항로에는 그 싱가포르이 딱 지구의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심된 위치를 차지하면서 아주 모든 면에서 우리 부산항을 앞질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극 항로가 되면 이제 판이 바뀌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예. 아, 중심이 부산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멀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딱 중심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연료 같은 것도 전부 싱가포르에서 싣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박 연료가 이제 바뀌면서 암모니아나 이제 메탄올 같은 것도 이제는 부산항에 와서 이제 싣게 됩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판을 바꿔보자는 그런 큰 꿈을 그 대통령께서 꾸신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과거에 싱가포르항이나 아니면 홍콩항 이런 데가 세계적인 환적항이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싱가포르는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북극 항로가 되면은 우리 부산항이 그 역할을 하게 그렇습니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금도 뭐 세계 3대 환적항인데 앞으로는 더 큰 환적항으로서 또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부산항의 중요성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극해를 이용하는 그런 선박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지금까지 약 한 1000척 안팎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현재,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유, 기술적인 이유 또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얼음이 지금 또 얼어 있고 지금 4개월만 항해가 가능합니다. 4개월만 이제, 4개월만 항해가 얼음이 가능합니다. 녹아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항로로서 기능을 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중 항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주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이 배는 이쪽 항로를 다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쪽에 북극 다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은 이제 항로이기 때문에 연중 항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결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화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북극에서 화물 움직이는 걸 보면은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수출하는 것만 있지 반대로 돌아가는 화물들은 숫자가 적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갔다가 오면서도 그냥 오는데 지금은 되게 자원, 천연가스나 석유, 원유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돌아올 때는 빈배로 와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늘려야 되는 그런 화물들은 통항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로텔담으로 가는 화물들이 이제 그 북극을 많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죠. 일반 제품을 싣고 가는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왕복선이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원을 수송하는 그런 선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좀 적당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북극 항로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연간 거의 완전히 얼음이 녹는 시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미 4개월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2050년 정도 되면 완전히 다 1년 연중 다 녹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격하게 뭐 녹는다는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지금도 보면 녹다가 더 얼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4개월만 지금 배가 다닐 수 있어도 현재도 이제 그 쇄빙 기능을 갖는 내빙선, 쇄빙 기능을 갖는, 그러니까 배 모양이 이제 그 얼음을 이제 견딜 수 있는 좀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배들, 또 에스코트 하는 배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연중 항해가 가능한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컨테이너 선박 안에 쇄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쇄빙선에 인도 없이 그냥 혼자 가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용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이제 몇 개 국가들의 이제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연중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4개월은 그냥 다녀도 되고 8개월은 쇄빙선의 인도를 받아서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쇄빙선의 인도와 쇄빙 기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쇄빙 기능. 그리고 이제 선박 자체도 내빙선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그러면은
쇠빙선을 이용할 때하고 쇠빙선을 이용하지 않을 때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 쇠빙선. 에스코트 하는 배는 제가 알기로는 그 30만 불에서부터 지금 70만 불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그 5억에서 10억 한번 통과할 때 배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방 항로를 이용하는 수에즈 운하를 거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유럽 가려면. 그 수에즈 운하 통관 비용하고 북극해를 이용했을 때 러시아의 쇠빙선한테 내야 되는 그런 비용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게 좀 더 낫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통학료도 또 받습니다, 러시아가요. 통학료도 있고 쇠빙료도 있고 쇠빙료도 있고 또 도선료도 있고 그걸 다 합치면은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든다. 다만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우리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10에서 한 15일 정도 항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단축이 되니까 연료비가 적게 들어요. 연료비가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현재로도 이미 갈 수만 있다면 북극 항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리하죠. 현재 지금 현재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얼음이 녹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북극 항로가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2050년까지 연중 전체가 얼음이 녹는 기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얼음이 매년 계속 얼어서 있는 얼음하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한 번 얼었다 녹는 얼음하고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쇠빙선이 깨는 그런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년 내의 얼음 같은 경우는 모두 쇠빙선이 깨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지금도 이미 연중으로 쇠빙선이 깨고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2050년 되면 배나 쉬워지는 거겠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그 북극 항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북극 항로를 개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잠시 좀 관계가 좀 많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소원해졌는데 이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려면 다시 러시아하고 관계를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는 얘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 보완적이거든요. 그 북극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노하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또 대한민국이 다 갖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잘 부합이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이 조금 그 소원한 건 있지만 큰 틀에서 뭐 러시아하고 협력은 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한국하고 러시아 간의 양자 문제보다는 그 러시아가 지금 그 천문학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제 러시아가 경제 제재가 해제가 돼야 저희도 조금 더 편하게 러시아하고 협력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동시에 지금 뭐 경제 제재가 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 그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준수를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만약에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게 유엔 무슨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돈까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제재 대상이 될 거는 같아요. 현재는 하고 싶어도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으로 현재는 막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제재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협력이 뭔지 그걸 좀 우선 좀 찾는 게 좀 과제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를 우리가 보다 더 값싸기 때문에 들여오려도 그 자체도 막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재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뭐 광물 같은 거, 원자재 같은 건 아마 수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특히 이제 농업이 이제 우리도 상당히 수요도 많고 글로벌 수요도 많고 또 러시아가 이제 농업에 대한 캐파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농업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비제재 대상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극항하고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뭐 저희들은 그 같은 공동 그 R&D를 한다든지 또 전문 인력을 양산한다든지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지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재는 뭐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다.
또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많이 좀 협상에 대한 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오래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이 국제적인 대러시아 제재도 좀 해결 방향이 나올 것 같다 이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그 협상안 중에서도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고 그 EU 국가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그 러시아가 나름대로 그걸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그 자세만 돼 있으면은 저는 뭐 경제 제재 문제도 꼭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우리가 북극항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기간 안에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되나요? 우선은 그 북극항로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조선업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예. 또 대한민국 조선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제도적인 좀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북극항로가 뭐 유망은 하지만 아직은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좀 진출했을 때 그런 리스크를 좀 정부에서 조금은 좀 그 해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또 지자체가 조금 더 맨데이트를 가지고 좀 자신감 갖고 좀 그 북극항로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조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자체한테도 조금 더 그런 권한이임을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극항로 위에서 이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쇄빙선이 인도를 한다고 하지만 화물선도 내빙선이어야 되잖아요. 이미 배를 만들 때부터 지원이 좀 돼야 될 거고 우리 김민현 교수님 말씀은 건조 비용도 두세 배 비싸다고 하는 거니까 이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쉽지가 않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 러시아 관계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막힐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고 이 수에즈 운하는 여기 있는 여러 해적들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여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세계적인 전략 경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 일반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야만 일반 회사들이 상선 회사들이 마음 놓고 그쪽을 개척하고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극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너무 좀 이게 스코프를 좁히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극동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그 경제 공간이 등장할 거고 어마어마한 그 인력들이 많이 그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그러면 신도시도 생기고 또 러시아 곳곳에 이제 그 중요한 그 항만들도 많이 그 개발 개척이 될 텐데 뭐 부산이 갖고 있는 스마트 항만으로서 세계 최고였던 경쟁력하고 또 그 러시아가 고민이 그 산업이에요. 예. 예.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그 적절한 그 뭐 경제 특구 산업 공단 같은 거 해가지고 러시아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우리도 그런 기업도 좀 현지화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좀 봐야 이 북극항로가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담길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 물동량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저도 조금 이제 항해사 입장에서 이제 항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그 쇄빙선도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 뭐 조난을 당했을 때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쇄빙선이 또 우리 선박을 또 구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얼음을 깨고 갈 때도 우리 그 쇄빙선이 좀 에스코트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중 또 다니기 위해서는 이제 내빙선, 쇄빙 기능을 갖고 있는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건 상당히 두 배, 세 배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그렇게 필요할 걸로 보고 또 먼저 북극을 다니는 회사는 아무래도 불리할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실증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특히 이제 그 북극을 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얼음의 존재입니다. 얼음. 우리가 그 8월 달에도 배가 20척이 갇힌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도. 가장 추워져가지고. 여름일 텐데. 네, 추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얼음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닥치면은 배에서 그 얼음의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얼음은 일반 레이더로는 그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얼음이 반사파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레이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북극을 다니는 특별한 레이더. 그럼 특별한 레이더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위성이 항시 이제 그 얼음이 정보를 알려 줘야 됩니다. 그 이제 폴라 코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북극을 다니는 배는 항시 얼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성을 가지고 계속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정보를 주는 거는 연안국인 러시아가 해야 될 일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리 선박에게 또 그리고 또 다른 선박에게 이제 그런 부산을 거쳐가는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신호를 이제 뭐 무료로 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선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에 담겨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선박 연료유 공급입니다. 그 이제 북극에는 2024년부터 중유를 못 떼게 돼 있습니다. 시커먼 크루드 오일을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연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다른 연료,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연료인 뭐 메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서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쉽지 않은데, 이걸 특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 친환경 북극해를 다니는 선박을 위한 연료유 공급 기지를 이제 부산에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 법안에 담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작년부터 이미 북극해를 지나는 배는 중유를 못 떼. 예,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만 중유를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유를 태우게 되면 바다가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중유에서 나오는 그 금덩이라 그러나요? 그게 얼음에 붙으면은 아주 나쁜 영향이 온답니다. 얼음 위에 그게 올라가면은. 그래서 그게 지금 금지가 되고. 이미 금지가 됐군요. 예, 그래서 그 또 오염 사고가 나면은 그 정정해역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책임도 또 묻게 되고. 이렇게 북극항로를 활성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함께 정부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민간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이제 그 물류하고 저는 조선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좀 민간이 좀 어떤 그 어려움이 뭔지 그걸 아마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또 이제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업이 산업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제조업 쪽을 상당히 좀 발전시키는 걸 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선도 러시아가 이제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한국하고 좀 조선 쪽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해주에 있는 하여튼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그런 조선 시설도 한국하고 협력하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얘기가 있었고, 또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선박 수주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박 수주 한국에서 이제 건조해야 될 건 하고, 또 러시아에 좀 건조할 수 있는 거 건조를 하고, 또 지금 뭐 조선 MRO가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러시아 현지 쪽에도 많이 그런 좀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좀 앞장서야 될 부분들이고, 기업들이 좀 그런 좀 진출할 수 있는 뭐 정부 차원의 좀 재원이라든지, 또 러시아 정부하고 어떤 협상 끌어내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정부하고 이제 민간하고 좀 그런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조선사들 그리고 이제 무역 상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가 있지? 저는 좀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부산은 알다시피 이제 대형선 위주입니다. 신항만 하면서 컨테이너가 아주 24,000 TU, 10,000 TU 이상 아주 큰 배들이 다니죠. 그래서 각국으로부터 이제 화물을 모아가지고 부산항에서 배를 한 척 이제 만들어서 이제 떠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영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얕은 데도 있습니다. 얕은 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대형선이 이제 아직은 다니지 못합니다. 바다가 얕다고요? 7m짜리도 있고, 우리 보통 대형선 달리면 한 14m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7m짜리, 수심이 7m뿐이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있어요.
상당히 위로 우회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마일, 50km 이상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해안선에서 아니, 해안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위역에서 얕은 곳에서. 얕은 곳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50km나 위로 올라가야. 예, 올라가서 항해해야 되니까 예. 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선박, 예. 지금 중국에서 다니는 컨테이너 선박은 막 3,000 TU 정도입니다. 3,000개 정도 싣고 다니는 작은 선박입니다. 예. 우리나라 동남아에 다니는 그런 이제 선박 위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화물들, 작은 화물들은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데 이제 좀 화물을 모아가지고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화물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상용화 시킬 때 이렇게 가고, 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네. 뭐 쇄빙선이 뭐 대기하는 곳으로 한다든지 해서 선박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예. 화물을 모으는 걸 이제 나눠 가지고 그 각 항구 지자체들이 좀 협력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산은 뭐 이제 허브항으로 네. 기능을 하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위성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운영하게 될 그런 인공위성 센터가 있어서 이제 북극 다니는 배들에게 뭐 신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꿈의 항로라 불리는 북극항로. 지구온난화로 길이 열리며 물류혁명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먼저 기술적 문제입니다. 영하 수십 도의 혹한과 수시로 변하는 유빙을 뚫기 위해선 두꺼운 얼음도 견디는 고강도 특수 쇄빙선이 필수적입니다. 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얼음 정보와 정확한 항로 예측 시스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위험한 길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할 항만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깨지기 쉬운 북극의 환경입니다. 선박이 내뿜는 블랙카본은 얼음을 더 빨리 녹게 만들고, 한 번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차가운 바다에선 재앙이 됩니다. 또한 선박의 강력한 수중소음은 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북극항로의 시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다면 인류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올해가 2025년인데요. 대략 25년 뒤, 즉 2050년경이면 북극 항로가 정말로 활성화돼서 많은 선박들이 움직이는 그런 항로로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북극 항로의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쨌든 부산이에요, 그죠? 예. 부산이 가장 명실상부한 북극 항로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속초가 더 가깝다고 그랬나요? 예, 속초가 조금 위쪽에 강원도에 있는 속초가 좀 더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부산이든 속초든 우리나라의 이런 각각의 항구들이 이런 명실상부한 북극 항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그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상업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많은 배들이 이제 부산항을 모항으로 해서 이제 북극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 또 러시아로 들어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화물을 어떻게 많이 가지는가, 이제 우리나라 화물도 있을 거고, 예. 다른 나라에서 화물을 모아오는 것도 큰 우리가 기술이고 우리가 또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화물을 확보하는 준비를 이제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와 같은 그 운송은 한번 시작되면 연중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7, 8, 9, 10, 뭐 11월 넉 달 정도만 이제 그 항해가 이제 가능하고, 다른 기간에는 사실 지금 항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연중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중국에서 하듯이 그 이제 내빙 기능을 갖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다니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얼음을 깨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뭐 블라디보스톡까지는 얼음이 안 오니까 화물을 거기다 내려놓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좀 TSR을 통해서 TSR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쇄빙 기능을 갖고 있는 내빙선을 통해서 환적해서 이제 가는 방법,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이제 과제입니다만은 이런 이제 환적을 부산항에서까지는 이제 환적을 통해서 한번 가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병이 자꾸 나타나니까 유병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성 그 통신 장비를 갖춰 가지고 다니는 배들, 전 세계 모든 배들에게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이제 부산항이 최고의 그 북극항의 모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항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화석 연료를 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탄올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수소 같은 것을 이제 부산이나 울산항에서 실을 수 있도록 그 이제 장비를 이제 그 이제 연료를 항상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해를 다니는 배는 지금 폴라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북극지 선박 정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얼음이 얼어도 바로바로 녹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설계가 되면은 우리가 성급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성급이 있는데 그 한국 성급이 이제 인정을 이제 적절하게 잘 해줘서 배가 또 다닐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작업들이 배에다가 이건 북극항로를 다닐 수 있는 배다 이런 인증서가 그렇죠, 인정이 있어야 있습니다. 되는 그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 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조도 잘 해야 되고 세빙 기능을 갖고 있는 배를 건조를 잘 해야 되고 그 건조한 배에다가 인정을 또 해야 또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부산 유역에는 이제 그런 선박의 항해와 관련되는 북극을 항해할 수 있는 많은 이미 그런 기능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좀 부족한 거는 차곡차곡 이제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궁금한 게 시청자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 또는 원유를 싣고 오는 배들 가운데 이미 내빙 기능을 갖춘 배가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몇 척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15척 주문을 받았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이 15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내빙 기능을 갖는 배를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들기는 하지만 다 다른 나라 주문이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삼성도 몇 척 만들다가 이번에 러시아 제재 때문에 중단이 됐고 얼마 전에 2척을 내빙선 제조 능력은 있는 거지만 아직 내빙선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우리가 건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어쨌든 쇠빙선의 인도를 받더라도 내빙선의 기능을 갖춘 선박이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7, 8월 달에 얼음이 아무도 없는데 그까지 그 내빙 기능을 갖는 배가 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성급협회에서 어느 때부터 그런 내빙 기능을 갖는 배가 다녀야 된다라고 정해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이제 혼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망 능력 주의 의무라 그러는데 일단 배가 떠날 때는 화주들한테 이 배는 안전하게 갑니다 하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성급협회라는 데서 해줍니다. 근데 제가 해상법 교수로서 학자로서 생각할 때는 연중 그런 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7, 8월 때는 그냥 잘 다니니까. 그렇지만 뭐 10월달, 11월달이 되거나 하면 그래도 얼음이 좀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내빙 기능을 갖는 배라야만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줄이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성급협회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일반 선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내빙선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빙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꿈의 항로라고 북극항로의 새로운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꿈의 항로긴 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일반 회사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거기에 맞춰져서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두 분께 말씀을 이 북극항로가 가지는 그런 우리 경제에 갖는 그런 의미하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더 잘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 먼저 우리 이항구 대사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이 북극항로는 뭐 제2의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해당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그 미션인 동시에 그 기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외교적으로는 그 제2의 북방 외교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큰 그 꿈의 무대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극항로 바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극동 시베리아라는 그 무한한 공간이 좀 등장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지금은 우리가 지정학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이제 강대국이 아닌 그 장점이 미들 파워로서 우리가 러시아나 미국이나 부담 주지 않는 가운데 북극 항로, 그다음에 극동 시베리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대한민국에 있다. 동시에 이게 이제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하고 굉장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P4G라는 SDGs의 어떤 메커니즘의 또 맹주예요. 그래서 좀 SDG 하나의 해상의 SDGs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육상도 구축하고, 또 부산의 스토리텔링은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SDGs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미래 차원에서 이걸 바라본다면은 대한민국한테는 큰 기회 공간이고, 또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 예,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지구적 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항로, 무역에 사용되는 항로는 지금 동서항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태평양 건너서 가는 것하고 이제 대서양 건너서 유럽 가는 그런 항로입니다. 수에즈를 통하던 유럽 항로가 이제 후디 방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제 선박들이 우회해서 감으로써 선박이 부족해져가지고 이제 운임이 오르고 인플레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화물도 늦게 도착하는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좀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험 요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가 안전하게 우리에게 연중 항해가 가능하도록 다가온다면 우리는 두 개의 그런 이제 수송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이제 무역 국가가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의 개발은 아주 좋은 그런 우리로서는 우리 대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아주 큰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아까 부산항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또는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이제 중국에서 오는 배들, 뭐 일본에서 가는 배들 우리나라 부산항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면은 마지막 항구가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항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선원들이 먹고 자는 이제 부식, 뭐 쌀이라든지 부식을 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